안녕하세요. 추석 특집 전공적성사 특강을 맡은 이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추석 기간입니다. 추석 기간 3일 동안에 적성검사 특강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대부분 이 강좌를 듣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적성검사 전형이 지원한 학생일 겁니다. 근데 적성검사 전형은 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적성검사 전형 자체가 대부분 난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와, 아니면 나는 내신이 좋아,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적성검사 전형에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내신이 안 좋거나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서울권 대학, 난 수도권 대학에 가고 싶어, 그런 학생들이 전공 적성검사 전형을 많이 지원을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렇게 점수가 안 좋은 학생들한테 최고의 기회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전공 적성검사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신도 안 좋은데, 모의고사도 안 좋은데, 다 안 좋은데 나는 서울권, 수도권 대학에 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최고의 기회, 마지막 기회가 되는 그 전공 적성 검사에 대한 학습법, 기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추석 특집 전공 적성 검사 1탄 전공 적성 검사 합격 비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성 검사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볼 텐데, 일단 적성 검사에 대한 학습법부터 다양한 내용을 알려면 적성 검사가 뭔지를 알아야지 시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뭔지도 모르고 막연히 하는 거는 별로 효과적이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성 검사가 뭔지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시작은 한번 적성 검사가 뭔지에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아마 적성 검사를 공부해 본 적이 있는 학생이거나 이제 문항을 보거나 아니 이번에 지원을 해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그 문항을 보면 이런 형태의 느낌을 받을 거야. 언어 능력은 우리가 수능 때 했던 언어와 비슷하고, 수리 능력은 수능 때 했던 그 수리 파트랑 비슷하다. 아까 학교에서 보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봤던 문제랑 다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을 겁니다.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형태적으로는 비슷합니다. 근데 사실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은 다른 내용이 많이 있는 게 적성검사입니다. 특히나 적성검사 중에서 교과형으로 출제되는 대학이 아니라 적성형으로 출제되는 대학들, 아니면 혼합형으로 출제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 형태는 국어, 수학적으로 많이 비슷할지 몰라도 실제 그 내용 쪽으로 깊게 들어가 본다고 하면 적성검사 특유의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적성검사 특유의 내용을 아는 것이 적성검사 성적을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적성검사 그 특유의 내용을 알면은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있거든. 문제를 정확하게 빨리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적성검사는 수능에 비해서, 아니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비해서 훨씬 더 문항상 푸는 시간이 작은 그런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성검사 문제를 풀 때 문제를 빨리 푼다라고 하는 거는 곧 고등점을 맞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즉 여러분 합격을 이끌어주는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문항을 얼마큼 빨리 푸냐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데 문항을 빨리 푸는 방법은 국어적으로, 수학적으로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야. 그 한계를 극복해주는 그 방법, 그것이 바로 적성 검사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적성적인 해결 방법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깊은 내용, 거기에 대한 의미, 원리를 알려고 하면 그 시작은 일단 적성 검사가 뭔지에 관련된 내용부터 한번 시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적성 검사가 뭔지에 관련된 내용은 먼저 화면을 보면서 같이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전공 적성 검사에 관련된 일단 체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뇌에 대해서 측정하고 있는 모든 시험을 다 합쳐서 전공 적성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모든 시험을 합쳐서 심리 검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리 상태를 체크하는 모든 시험을 심리 검사라고 하는데, 야, 그런 심리 검사는 몇 가지 형태로 나눠질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가장 큰 형태가 정의적 검사라는 검사가 있고 능력적 검사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자, 일단 정의적 검사에 대한 검사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쉽게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아니겠지만 쉽게 생각했을 때 뇌 상태를 정의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뇌 상태를 정의한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뇌에 대한 심리 상태를 정의한다. 그런 것이 바로 성격 검사가, 성격 상태를 정의한다. 그런 것이 바로 성격 검사가 된다고 할 수가 있고, 흥미 상태를 정의해 바로 그런 검사가 흥미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많이 봤던 진로 관련된 검사 많이 해봤잖아. 그럼 여러분들의 진로 상태를 정의하는 검사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런 진로 상태를 정의하는 검사가 바로 진로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뇌에 대한 모든 내용에 관련된 내용을 일종의 목적을 따라서 정의하는 그런 모든 검사를 다 합쳐서 심리 검사 중에서도 정의적 검사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하는 검사는 능력적 검사인데, 이제 정의적 검사는 또 하나의 검사가 능력적 검사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뇌에 대한 상태 중에서 능력을 보는 검사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너는 좀 똑똑해, 안 똑똑해. 그런 얘기를 할 때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지능검사가 있잖아요. 지능검사. 지능검사가 뇌에 대한 일반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그런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지능검사 중에서도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뇌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가 있으니 그런 검사가 바로 여러분들이 하는 전공적성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공적성검사는 적성검사의 일종입니다. 근데 그런 적성검사도 몇 개의 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 입학 때 보는 검사가 전공적성검사이고 취업 때 보는 또 적성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대기업 시험 볼 때 다 어디든 적성검사라는 걸 보는데 그때 보는 적성검사가 직무적성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타 뭐 공직으로 가른다 그러면 공직적성검사라고 해서 PSH라는 시험도 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여러분 뇌에 대한 상태의 능력을 측정하는 모든 검사를 전부 다 우리는 적성검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적성검사 중에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전공적성검사이죠. 전공적성검사입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신다고 하면 그런 전공적성검사는 아까 또 화면을 보시면 전공이라는 특징과 그다음 적성이라는 특징을 다 같이 갖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공에 대한 특징에 관련된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수능 때 봤던 뭐 영어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아니 수원에 관련된 내용이거나 독해, 언어 관련된 거 독해 관련된 내용이거나 그런 게 전부 다 전공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적성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능검사 때 봤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즉 문항이 아직 짧다라든지 시간이 아직 부족하다라든지 문제를 볼 때 뭔가 지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감각적으로 푼다라고 한다라든지 그런 형태가 전부 다 적성 검사에 관련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전공 적성 검사는 결국 말이야 전공에 관련된 형태, 아까 말한 수능과 관련된 교과에 관련된 그런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한 적성에 관련된 형태 문제, 아까 지능검사 같은 그런 검사류에 관련된 검사가 양쪽이 전부 다 출제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전공 적성 검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전공 적성 검사의 특징 관련된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공에 관련된 특징, 적성에 관련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특징이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둘 다 해당되는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바로 전공 적성 검사 문제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대학 따라 비중이 다릅니다. 비중이 다른데 한번 상세하게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전공에 관련된 내용이 무슨 내용이 출제가 되는지 또한 해당되는 적성에 관련된 내용이 무슨 내용이 출제가 되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상세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요. 자, 먼저 언어 능력하고 수리 능력하고 크게 나눠져 있고요. 언어 능력 관련된 같은 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볼 때 언어 능력 중에 먼저 적성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언어 능력의 적성형은 그러니까 적성적 출제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언어 사용 능력과 언어 추리 능력과 언어 논리 능력 세 가지 출제를 하고 있는데 이 적성은 내가 아까 말했듯이 지능 아니 수능 관련된 묻는 게 아니라 적성적인 내용을 묻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적성적으로 묻는 거는 첫 번째 언어 사용 능력이라 한다고 하면 언어를 얼마큼 잘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근데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일단 말을 하려면 어휘를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앞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게 팁이다. 그럼 팁이라는 어휘를 알고 있어야 팁을 얘기할 수가 있으니 먼저 어휘를 물어보고요. 어휘를 또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어휘를 올바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마취법을 물어보는 것이 바로 언어 사용 능력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한다라고 하면 그 사용하는 걸 바탕으로 일정한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그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해당되는 언어 추리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 대부분의 언어 추리 능력은 해당되는 단어를 추리한 형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A 대 B는 C 대 D 같은 형태의 단어를 추리한 형태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언어 논리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중고등 때 많이 배웠던 중고등학교 때 많이 배웠던 논리 관련된 내용이 있죠. 일반적인 논리, 연역적인, 균합적 그런 일반적인 논리 관련 내용부터 시작해서 독해 관련된 내용도 또 논리 파트라고 할 수가 있어. 자, 독해는요, 흔히 우리가 논리적 독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독해 자체부터도 논리 파트 하나의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 파트 또한 적성형에 관련된 내용을 같이 이어서 본다고 하면 수리 파트의 적성형도 첫 번째는 수리력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우리가 언어 파트의 적성형의 첫 번째가 언어 사용 능력이라고 해서 언어를 얼마큼 잘 사용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다고 얘기를 했는데 수리 파트에도 적성형은 먼저 수리력을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수리 파트도 수리를 잘 할 수 있는가, 즉 계산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형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형태 문제는 계산 형태를 물어보는 사치연산을 잘 쓰거나 기본적인 체계를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적분처럼 여러 가지 공식이 나오는 형태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계산에 관련된 형태 문제 중심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학적으로 말하면 중학교 때 배웠던 중학 수학이나 아니면 고1 수학 정도까지 수준 그런 게 나오는 것이 바로 수리력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수리력 기본적으로 수 계산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그걸 바탕으로 일정한 숫자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물어봅니다. 자,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 바로 수열 추리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리력에 관련된 내용의 대표가 바로 수열 추리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적성형의 수리 파트에 아주 적성형 특유의 형태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공간 지각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어 파트는 도용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적성 파트는 도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도용과 관련된 형태 문제에
공간 지각력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것이 언어 능력 수준 능력의 적성형 대학에 관련된 내용을 봤다고 하면 이어서 교과형 대학에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아까 전공 적성 검사 중에 전공에 관련된 파트, 그 파트가 바로 이제 교과형 파트라고 얘기를 했었고 수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형태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수능에 관련된 형태 문제가 나오는지 다시 한번 아까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보면요. 그 화면을 보시면은 아까 봤던 거 두 번째 이제 언어 능력의 교과형에 관련된 내용을 본다고 하면요. 언어형의 교과형 관련된 내용 중에서 먼저 이제 언어 파트는 문학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수능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문학과 비문학이잖아. 그 문학과 비문학이 다 출제하는 것이 바로 적성검사의 언어 파트의 교과형 대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약간 달라. 이제 문학은요, 비교적 긴 문학이 나오거나 아니면 고전 문학이 나오거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비문학은 해당되는 적성형에서도 우리가 해당되는 비문학에 관련된 독해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해당된 교과에서 나와 있는 비문학 독해 관련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수능처럼 아주 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주 긴 지문이 나오고 그 진 지문에 여러 가지 문항이 딸려서 나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누가 뭐래도 적성형과 교과형의 언어 파트 중에 가장 큰 차이점은 다음에 나와 있는 영어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어 능력을 출제하는 대학이 바로 교과형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고, 출제하지 않는 대학이 바로 적성형 대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수리 파트도 보시면 아까 봤던 형태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수능 때 수능 때 시험을 보는 수원이라든지 미통계 관련된 미분, 적분, 통계 관련된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바로 적성검사 중에 교과형 대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교과형 대학의 특징을 쭉 봤는데요. 보시면 큰 흐름이 이런 흐름이 있죠. 우리가 지금 봤던 내용 중에서 적성형 대학들은 말이야,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아닌 내용도 대부분 나온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수준도 대부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거나 아니면 감각적으로 물어보는 공간에 관련된, 도형에 관련된 공간 지향이 나오거나 그런 형태의 내용이 바로 적성형 대학의 특징을 한다고 하면, 국가형 대학은 사실은 우리가 수능을 보는데 수능과 참 비슷한 문항이 많이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문학작품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원이라든지 미통기라든지 그런 형태 부분 대부분 다 우리가 배웠던 내용 중에서 수능을 대비할 때 배우는 내용과 많이 유사하다는 느낌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적성형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내용이 아니고 교과형 대학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내용이 나온다는 생각하셔도 됩니다. 딱 일치하진 않지만 거의 그런 형태로 생각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적성형 대학과 교과형 대학이 뭐를 측정하는지 한번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 여러분들이 지원한 대학 중에서 나는 이제 적성형 대학, 이미 다 지원은 끝났으니까 1차는 다 지원이 끝났죠. 지원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지원한 대학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1차 지원했었을 텐데 1차 지원한 대학 중에서 나는 적성형을 지원했던 학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못해도 큰 차이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문제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중학교 때 문제를 물어보거나 아니면 여러 감각적인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공부를 못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만약 내가 교과형 대학을 지원했다. 그럼 그건 약간 이게 달라지겠죠. 왜냐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공부를 잘해. 내가 지금 수능 공부 좀 잘해놨어. 그런 학생들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런 것처럼 적성형 대학과 교과형 대학은 유리한 학생들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한 대학이 어딘지, 형태가 어딘지를 같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도 또한 적성검사 합격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적성형 대학과 교과형 대학의 세부적인 내용이 뭐가 나오는지를 딱 봤잖아. 봤으면요, 거기에 맞춰서 적성형 대학은 어떤 대학이 있는지, 교과형 대학은 어떤 대학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는데, 기본적으로 전공 적성 검사는 적성형 대학과 교과형 대학 두 겹 딱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즉 적성적인 내용도 출제를 하고 교과적인 내용도 출제가 되는 혼합형 대학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적성형 대학과 혼합형 대학과 교과형 대학으로 나눠지는 것이 바로 이 전공 적성 검사 관련된 내용의 큰 대학의 흐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관련된 내용 한번 대학별 적성 검사 출제 유형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은 크게 보시면 이제 왼쪽부터 보시면 화살표 중심으로 왼쪽부터 보시면 적성형 대학이라는 게 있고, 가운데 통합형 대학이라고 써 있는 것이 혼합형 대학을 말합니다. 혼합형 대학이 있고 질 오른쪽에 교과형 대학이 있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흐름을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흐름을 보면은 대부분 적성형 대학보다 교과형 대학이 훨씬 더 많다는 느낌을 받겠죠. 최근에 적성검사 흐름이 이래. 최근 적성검사 흐름이요. 적성형 대학보다는 아무래도 교과형 대학을 좀 더 많이 출제하고 있는, 교과형을 출제하는 대학이 좀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얼마큼 공부했는지, 고등학교 때도 얼마큼 충실히 공부했는지를 적성검사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보고 싶어하는 대학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 바로 이렇게 교과형 대학이 많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 나타난다는 걸 첫 번째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은요, 제가 지금 나눈 표상으로는 적성형 대학, 혼합형 대학, 교과형 대학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은 아주 그냥 순수 적성형 대학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순수 교과형 대학도 거의 없습니다. 어느 정도 다 혼합돼 있어. 근데 적성적인 내용이 좀 더 많이 혼합되어 있는지,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은 교과적인 내용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비슷하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적성형 대학, 통합형 대학, 교과형 대학으로 나눠진다고 먼저 생각해 보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통합형 대학의 특징 관련된 내용을 본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통합형 대학이 을지대학 같은 경우에는 가천대 문제를 많이 벤치마킹해서 나오기 때문에 가천대 형태 공부를 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을지대학교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수원대는 말이야 아주 특이하게 유일하게 전공 적성검사 문제 중에서 유일하게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상식 문제 출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가천대도 그렇고 몇 개의 상식 문제가 출제됐지만은 지금은 오직 수원대만 상식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상식 문제 출제한 정도가 아니라 상식 문제 비중도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기 때문에 상식 부분이 합격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수원대학교의 특징이다라는 내용까지 한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성검사 출제하는 대학들이 출제하는 경향이 적성형 대학인지 아니면 혼합형 대학인지 아니면 교과형 대학인지 관련된 내용을 전문적으로 쭉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원하는 대학이 어느 형 대학이라는 걸 알았었겠죠.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6회 지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여러 개 대학이 지원하기 때문에 적성형 대학도 지원을 하고 혼합형 대학도 지원을 하고 교과형 대학도 지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대학을 지원했지만은 결국 여러분들 시험 임박해서는 그 대학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학 중심적으로 공부할 때는 내가 좀 출제하는 대학이 어느 형 대학이다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한번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구체적인 학습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학습법 관련된 내용.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관련된 학습법을 본다고 하면 첫 번째가 적성검사는 말이죠. 수능이라든지 기타 다른 시험에 비해서 훨씬 더 기출 문제가 중요한 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특히 적성형 검사 중에서 전공 적성서 출제한 대학 중에서 적성적인 형태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 적성형 대학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문제 형태가 다양한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성 형태는 기본적인 형태 내에서 감각적으로 보는 내용을 바꾼 형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에 나와 있는 기출 문제를 충분히 익히시면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문제를 접근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출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또한 적성형 대학뿐만 아니라 교과형 대학 같은 경우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교과형 대학도 전공 적성 검사는 범위를 아주 넓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이나 아니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은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학습 분량 범위를 많이 늘리지는 않습니다. 학생들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근데 범위를 줄여서 출제하다 보니 출제하는 형태 문제가 비슷한 형태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하는 경향이 다른 시험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이 적성검사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다른 거 어떤 시험보다도 기출문제가 중요하다라는 중심으로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첫 번째 알아두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내가 방금 적성형 대학에 따라서 그다음 혼합형 대학에 따라서 교과형의 대학에 따라서 어떻게 출제되는 걸 알려드렸죠. 근데 대학마다 다 약간의 출제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원하는 대학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미리 알고 응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아까 말한 내가 한양대를 지원했습니다. 그럼 한양대를 지원하고 그 다음에 한국 외대 글로벌 캠퍼스를 지원했어요. 그럼 둘 다 교과형 대학이라고 했었죠. 둘 다 교과형 대학이지만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같은 교과형 대학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한양대 같은 경우는 언어 파트에서 문학과 비문학만 출제를 합니다. 근데 외대는 문학과 비문학 플러스 알파로 어휘와 맞춤법도 출제를 합니다. 수리 파트는 한양대는 수원과 미통기만 출제해. 이과 수학과 출제해. 근데 한국 외대는 그것만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외대 같은 경우에는 중등 수학도 일부 출제하고 고등 수학, 고1 수학까지 출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교과형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출제 범위가 약간 다르잖아. 그 다른 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원한 그 대학에 대해서 출제 범위가 뭔지를 명확하게 익히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말이야, 적성검사는 제가 처음 입문할 때,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시간이 아주 부족한 시험이라 얘기했었죠. 시간이 부족합니다. 수능보다도 문항당 한 문항당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아주 짧으면 30초, 길어야 1분 약간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문항당 들일 수 있는 시간이 아주 짧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 안배가 아주 중요한 시험이고, 시간 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안배를 연습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그 시간 내에 문제를 풀까 연습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누가 뭐래도 바로 모의고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적성검사는 모의고사를 통해서 반드시 시험 임박했을 때 모의고사를 통해서 반드시 시간 안배 훈련, 감각의 극대화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나 의미가 있다는 걸 잊지 말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안배가 중요해서 모의고사까지 한다고 그러면 평상시에도 시간 안배 훈련하는 것이 중요할 테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평상시 문제 풀 때, 문제를 풀거나, 아니, 문제를 풀거나, 문제를 풀 때, 문항당 시간을 정확히 재고 푸는 게 좋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타이머를 이용해서, 10문제 푼다 그러면 한 문항당 1분, 그럼 10문제 10분 내로 문제를 풀어야겠네. 그런 형태로 해서 문제를 풀 때도 막 푸는 게 아니라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었을 때 더욱더 시간 안배 훈련하는데 좋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대학 아까 출제하는 경향 중에서 적성형과 교과형이 있었다고 했는데, 적성형 대학 같은 경우에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단순히 교과형 대학처럼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운 공식이 없다고 그래도 어떤 감각적으로 푸는 형태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즉, 적성적으로 푸는, 그런 감각적으로 문제를 푸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적성형 대학을 지원했다. 예를 들면 난 경기대학을 지원했다. 명지대를 지원했다. 가톨릭 대학을 지원했다. 그런 학생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한 그런 적성적인 감각적으로 푸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감각적인 푸는 방법을 익혔을 때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10초 이내로 거의 대부분 풀 수가 있거든. 자, 그런 형태로 여러분이 풀려고 한다고 하면 방금 내가 말씀드린 그런 감각적인 내용을 배우는 것이 아주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야, 이런 적성형 대학에 내가 지금 적성형 대학 같은 경우에는 감각적 내용이 아주 중요하다 얘기했었는데, 즉 감각적으로 푸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감각적으로 푸는 방법에 대한 걸 한번 같이 문제를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교과형 대학은 수능과 비슷하기 때문에 보질 않겠지만, 적성형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과 비슷하지 않은 적성형 특유의 문제 형태가 있기 때문에 적성형 대학만 한번 우리가 적성 형태의 내용 문제를 한번 예시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데 관련된 접근 방법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문제 예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을 보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형태 문제가 이렇게 돼 있네. 해당되는 밑줄 쳐져 있고요. 이게 신체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밑줄 친 것과 가장 의미가 같은 내용이 뭔가를 물어보는 형태 문제가 바로 이 형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밑줄 친 내용을 봤더니 그의 얼굴이 꽹과리 같다 해서 꽹과리 밑줄이 쳐져 있네. 그러면 꽹과리랑 가장 의미가 똑같은 게 뭐냐, 가장 비슷한 의미가 뭐냐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물론 이 의미가 꽹과리 의미가 뭔지를 알면은 체크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만약 내가 꽹과리의 의미가 뭔지를 모른다, 그랬을 때는 적성검사는 모르니까 찍고 넘어가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뭔가 적성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분석해 봤더니, 꽹과리를 분석해 봤더니 이 꽹과리라고 하면 뭐죠? 그 치는 꽹과리라고 하면 뭐죠? 쇠판으로 돼 있잖아. 쇠, 아주 굵은 쇠로 돼 있죠. 아, 쇠가 돼 있어? 그럼 얼굴에 쇠가 돼 있어? 그럼 얼굴에 쇠가 돼 있다 그런다면 그 의미는 얼굴에 쇠가 돼 있어? 얼굴에 쇠가 깔렸어? 철판 깔렸어? 그럼 얼굴에 철판 깔렸어가 무슨 의미가 됩니까? 뻔뻔하다는 의미가 되잖아. 아, 그럼 정답은 뻔뻔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 꽹과리를 단순히 모르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꽹과리 한번 좀 분석해 보라는 거죠. 감각적으로 분석해도 충분히 정답이 나오는 그런 시험이 바로 적성검사의 특징이다. 그런 적성검사 특히 어휘 문제의 특징이다라는 걸 여러분 첫 번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자, 다음 형태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문장이 뭐냐 그런 다음에 어떤 중학생은 국어를 잘한다. 그 다음에 어떤 고등학생은 국어를 잘한다. 모든 고등학생은 수학을 잘한다. 그럼으로 한다면 밑줄 치고 들어가 있죠. 자, 그럼으로 밑줄 치고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것이 뭐냐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어떤이나 모든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옛날에 중학교 때 배웠을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처럼 배운다고 여러 가지 논리적인 문제를 푸는, 뭔가 논리 이론을 배워서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라는 그 느낌은 있잖아. 근데 사실은 이거는 말이야, 적성검사는 그런 논리적 이론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성검사는, 적성형 대학의 적성 문제는 어떤 이론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으로 문제를 풀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적성검사 문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론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 문제는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간단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뭐냐면은 잠깐 우리 칠판을 보면서 그림을 그리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칠판을 잠깐 와보시면요. 이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 문제처럼 많이 나온 형태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게 모든 아니면 어떤이 들어간 형태 문제는 많이 나온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처럼 문제 중에 모든이나
아니면 어떤이 들어간 형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뭔가 논리적 이론으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항상 이거는 말이야 정의하고 있는 거거든. 어떤 정의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의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서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모든 A는 B다 그러면은 자, 모든 A가 이렇게 B에 포함되게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어떤 A는 B다 그러면은 어떤 A는 이렇게 어떤 A가 B에 포함되게 그림을 그리면 어떠한 형태의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걸 바탕으로 한번 문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중학생은 국어를 잘한다 나와 있죠. 그럼 중학생이 있는데, 중학생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전부 다 국어를 잘한답니다. 그럼 전부 다 국어를 잘한다니까 모든이니까 모든 애들이 다 국어 잘하게 포함되게 그림 그려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고등학생은 국어를 잘한다 그랬죠. 고등학생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애들만 국어를 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고등학생은 수학을 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모든 고등학생 애들 모두 다가 전부 다 애들이 다 수학을 잘한다. 이렇게 모든이 다 포함되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예물 보고 정답을 찾아보면 되는데, 자, 1번 봤더니 말이야 모든 고등학생은 국어를 못한다 그랬는데 아니죠. 고등학생들 중에서 여기 애들은 국어를 잘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애들이 못한다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1번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어. 2번 봤더니 2번은 어떤 고등학생은 2번 봤더니 모든 중학생은 수학을 못한다 그랬죠. 근데 중학생들 중에서 보시면 수학을 못하는 애들이 있지만은 여기 있는 애들은 중학생 중에서 여기 있는 애들은 수학을 잘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애들은 못한다는 건 틀렸죠. 그런데 2번도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고 3번 모든 중학생은 국어를 잘한다 그랬는데 중학생 중에서 3번 잘못 봤죠. 모든 중학생은 국어를 잘한다고 나와 있었죠. 그럼 자, 모든 중학생은 국어를 잘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중학생 애들이 모든 애들이 전부 다 국어를 잘하나요? 모든 애들이 다 국어를 잘하죠. 근데 사실 그림 약간 잘못 그렸네. 어떻게 잘못 그렸냐면 첫 번째 멘트가 첫 번째 해당되는 지문이 그 박스 안에 지문이 모든 중학생이 국어를 잘한다가 아니라 어떤 중학생이 국어를 잘한다죠. 그 그림 이렇게 그리는 거 아니라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중학생 중에 일부 애들이 국어를 잘하고 이렇게 그림 그렸어야 됐었죠.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아까 만난 3번 모든 중학생 국어를 잘한다고 틀렸습니다. 여기 애들은 국어를 잘하지만 여기는 국어를 잘하지 않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어떤 고등학생은 국어랑 수학을 모두 잘한다 그랬는데 자, 고등학생들 중에서 여기 있는 애들은 국어도 잘하고 수학도 잘하죠. 그러니까 해당되는 4번에 모든 고등학생은 국어와 수학을 잘한다고 하는 4번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 문제로 모든과 어떤이 나왔을 때는 항상 모든 애가 B에 포함되게 어떤 애가 B에 포함되게 그림을 그리면은 어떠한 형태 문제도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문제는 뭔가 논리적인 이론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형태 문제. 자, 그런 형태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논리 문제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제 우리가 문제로 주진 않았지만 모든 어떻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 문제도 있어. 만약 이라면이라는 형태 문제도 많이 나오거든. 만약 A라면 B다 그런 형태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것처럼 이라면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그리는데 이 그림은 화살표를 그려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화살표. 예를 들면 A라면 B다. B라면 C다. C라면 D다. 이렇게 화살표 그릴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걸 통해서 B가 같고 C가 같기 때문에 A라면 D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대부분 이걸 정답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우명기에 해당되는 나띠면 나 A다가 정답을 줍니다. 이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것도 뭔가 정권부정, 후권부정에 대한 이론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간단한 화살표 그려서 문제를 푼다고 하는 거죠. 이론이 필요한 시험이 아니라 적성검사는 이런 간단한 방법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적성검사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번째 문제까지 한번 봤고 이어서 3번째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샘, 만식이, 나래, 그리고 현애. 이름이 어렵습니다. 4명 중에 한 명이 꽃병을 깨트렸다고 합니다. 유명한 기출문제입니다. 자주 나오는. 그런데 이들 중에 오직 한 명만 진실을 말하고 나머지 3명은 거짓말을 말한다고 한다고 했었을 때 다음 보기에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은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식이가 꽃병을 깨트렸어 라고 얘기를 하고 만식이가 은샘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래가 나는 꽃병을 깨트리지 않았어 라고 얘기를 하고 현애는 꽃병을 깨트리는 사람은 은샘이라 말합니다. 뭔가 다 복잡하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누가 꽃병을 깨트렸냐고 물어보는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보면은 말이야, 뭐라고 그랬냐면, 3명은 거짓말하고, 1명은 진실을 말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 3명은 거짓말하고, 1명은 진실을 말해. 그러면 이 문제는 말이야,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경우의 수를 따지냐면은, 첫 번째 나와 있는 은샘이 먼저, 그러니까 3명은 거짓말하고, 1명은 참말이라고 했으니까, 은샘이 참말을 얘기하고, 나머지가 거짓말을 말하는 경우.
두 번째 경우에서는 만식이가 참말을 얘기하고 나머지가 거짓말하는 경우, 세 번째는 나래가 참말을 말하고 나머지가 거짓말을 말하는 경우, 마지막 연애가 참말을 말하고 나머지가 거짓말을 말하는 경우처럼 네 개의 경우의 수를 따져서 풀면 되는 문제가 이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적성보다 뭔가 감각을 물어본다고 그랬잖아. 근데 감각적으로 하는 애들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거야. 뭐냐면은 3명은 거짓말하고 1명은 참말을 말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말이야. 은샘과 만식이가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즉 대립하는 애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은샘이가 만식이가 깨트렸다고 그랬더니 만식이는 은샘이 말한 게 거짓말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둘이 대립하고 있죠. 그럼 대립하고 있는 둘이가 있으면 둘 중에 한 명은 진실을 말하는 것이고 또한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둘 중에 한 명은 진실,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말했다고 그러면은 어차피 거짓말은 셋이 말하고 있다고 했으니까 나머지 둘은 당연히 거짓말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둘이 거짓말에 대한 전제로 문제를 푸는 거야. 간식에 해당되는 경우에서 따지는 게 아니라 나래랑 현아가 거짓말에 대한 전제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나래가 말한 게 거짓말이야. 그러면 나래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꽃병을 깨뜨리지 않았어라 말했죠. 그럼 그게 거짓말이야. 그럼 결국 나래가 꽃병을 깨트린 게 되잖아. 그 정답은 나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경우의 수를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 이건 딱 대립항 하나를 보고 나머지가 거짓말이라 전제를 푸는 형태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라는 거죠. 이걸 경우의 수로 따지면은 문제 푸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2분 정도가 걸립니다. 2분이면은 여러분들 전공적성부터 시간을 오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내가 말했듯이 대립한 걸 찾고 나머지 둘이 거짓말의 전제로 문제를 풀면 10초나 20초 문제를 풀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감각적으로 푸는 것이 바로 적성형 문제 고득점 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수리 파트 관련된 문제 예시를 쭉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리 파트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유명한 문제인 거죠. 도용출이라고 해서 앞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물음표가 있고 세 번째 도용이 있을 때 이 물음표에 올 도용이 뭐냐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바로 이 해당되는 첫 번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수리 파트에 자, 이 문제를 보면요. 자, 잠깐 이 화면을 같이 보면은 이 문제 봤을 때 이 문제에서 여기 요 애들과 자, 요거의 변화를 보고 요거 변화가 뭔지를 찾는 건데 요거의 변화를 볼 때 우리가 요거의 변화를 일일이 분석해서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때 문제는 항상 전체를 보지 말고 일부씩 나눠서 본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체를 보지 말고 일부씩 나눠서 본다는 게 뭐냐면은 이걸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화면을 같이 보시면요. 이걸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가운데 거랑 끝을 나눠서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걸 먼저 본다면 가운데 걸 보면 여기 있던 게 그다음에 가운데를 봤더니 여기가 있잖아. 즉 시계방향으로 한 칸 갔죠. 그럼 또 한 칸 갈 때 그다음에 여기 올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오는 게 1, 2, 3, 4번 중에 어떤가 봤더니 여기 오는 게요. 여기는 아니죠. 2번은 되겠네. 이 3번도 되겠죠. 4번은 안 되겠죠. 그럼 정답은 2번 아니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밖에 도형을 보는 거야. 자, 그다음에 밖에 도형을 봤더니 이 하얀 거 얘를 봤더니 얘가 여기 갔죠. 즉, 얘 전체 4개가 시계방향으로 한 칸 갔습니다. 그럼 다시 한 칸 가면 여기 오겠죠. 그러니까 여기 오는 게 1, 2, 3, 4번 중에 몇 번인가 봤더니 바로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 봤던 거는 기본적으로 도형출이 보는 거는 전체를 보지 말고 일부씩 나눠서 본다는 기본적 원칙을 본 건데 여기서 좀 더 감각적으로 있는 애들은 사실은 딱 보자마자 5초면 정답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5초면 정답을 찾냐면은 역으로 보는 거야. 우리가 일단 일을 해결 못할 때 똑똑한 애들은 역으로 보고 문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적성에서 똑같은 걸 측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역으로 본다는 게 뭐냐면은 얘의 음질을 보는 게 아니라 역으로 검정색을 보는 거야. 검정색을 봤더니 검정색이 하나 있다가 2개 있죠? 그럼 3개가 있을 거 아니야. 3개가 있는 거 얘밖에 없잖아. 그럼 정답은 3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역으로 보는 것이 전공적성 문제 푸는데 중요한 키포인트 중에 하나이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요. 수열인데 도형수열 문제입니다. 도형수열 문제도 참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인 거죠. 도형수열 문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각형으로 나왔을 때는 말이야. 같이 화면을 보시면은 사각형으로 나왔을 때는 말이야. 가로가 길고 세로가 짧으면요. 거의 세로로 규칙을 줍니다. 세로로 규칙 준다고 했을 때 2와 7과 15 이것끼리 규칙을 찾는 것이고 0과 5와 1로 규칙을 찾고 3과 4와 13으로 규칙을 찾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2와 7과 15로 규칙을 찾는다고 했었을 때 흐름을 보면은 2와 7보다 15가 아주 커. 아주 크면 2와 7을 단순히 더한 것보다는 훨씬 크니까 곱을 쓴다고 알 수가 있고 곱을 쓰다가 써봤더니 2와 7을 곱했더니 14잖아? 14에서 2를 넣으면 15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게 2개로 곱한 다음에 2를 더하는 규칙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옆을 봤더니 옆에도 0과 5가 있잖아요. 2개로 곱하면 0이죠. 1을 넣으면 1이 나오죠. 또 마찬가지 세 번째 칸도 봤더니 3과 14를 곱하면 3, 4, 12에다가 1을 넣으면 13이 나오죠. 그러니까 정답 A에 해당되는 거는 3, 7에 21에서 1을 더한 22가 정답이 되기 때문에 2번이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그 다음은 소금물의 농도 문제 참 많이 나오고 적성형 대학 중에 참 많이 나온 문제 중에 농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농도에 관련된 문제는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라고 하는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됩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잖아요. 그리고 공식으로 푸는 것도 원칙으로 푸는 방법인데 적성적으로 감각이 되는 꼭 그렇게만 문제 풀지 않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적성 능력이 좋은 애들은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11% 소금물이랑 8% 소금물을 섞어가지고 10%의 소금물을 만들었다 하죠. 10% 소금물을 300g을 만들었을 때 11%의 소금물을 몇 프로 썼는가를 물어본다고 묻는 문제인데, 자, 11%랑 8%를 섞어서 10%가 됐으면은 10%는 11%에 훨씬 더 가까운 퍼센트이죠. 그러니까 아마 11%를 더 많이 썼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11%를 더 많이 썼다라고 한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11% 더 많이 썼는데 11%가 얼마큼 들었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썼으니까 300g의 절반 이상 썼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절반 이상 있는 거죠. 150 이상 있는 건 더 넘는 거는 1, 2, 3, 4번 중에 4번밖에 없죠. 그럼 정답이 4번 되는 겁니다. 일일이 소금물에 대한 농도 관련된 걸 계산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11%랑 10% 섞었, 11%랑 8% 섞었는데 10%가 됐어. 그럼 11%를 더 많이 섞었네라고 하는 그런 형태 감각적으로 보시면 되는 문제가 바로 이와 같은 해당되는 적성형 예시 문제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볼게요. 마지막 문제 보시면은, 자, 이 형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이제 A와 B 중에 누가 더 큰지 같은지 알 수 없는지 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루트가 나왔을 때는 학생들이 버릇처럼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더 크냐 작냐라고 하는 범위만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범위만 풀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 문제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B를 봤더니 루트 3은 1.75로 나가고 루트 2는 1.45로 나가기 때문에 합치면 3.xs로 나가겠죠. 그럼 4를 더하면 7.xs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7.xs인데 B는 A는 루트 48이면 루트 49보다 적죠? 그러니까 7보다 적죠? 그러니까 B는 7보다 큰데 A는 7보다 적기 때문에 정답은 B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큰 범위만 정하는 거지 정확히 계산해서 푸는 그런 형태 문제는 바로 적성검사 문제가 아니다라는 전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되는 내용 쭉 봤는데, 적성형 대학은 적성형 대학에 푸는 방법이 국어적인 방법이나 수학적 방법도 좀 다르다는 느낌 받을 겁니다. 자, 그런 형태의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같이 쭉 봐왔고요. 여러분들 한번 해당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조금 좀 더 이런 적성형 형태의 내용을 알고 싶다 그랬을 때는 아까 내가 우리 같이 봤던 문제를 반복적으로 보도록 하십시오. 자, 반복적으로 보는 자체도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어서 한번 우리가 봤을 때 수시 사례에 관련된 형태 문제를 한번 계속 이어서 본다고 하면요. 자, 수시 사례 관련된 거는 수시에서는 말이야, 일단은 적성검사, 그리고 적성검사를 합격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었을 때, 수시 실질적인 사례를 보면은 거의 내신이나 모의고사 성적에 상관없이 적성검사만으로 성적 합격하는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적성검사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었을 때 적성검사는 내신과 적성검사 다 비중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거의 내신의 비중이 없는 시험이 적성검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적성검사 문제를 풀 때는 말이야, 적성검사는 내신 비중이 없고 오직 적성검사만을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걸 바탕으로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 여러분들이 해당된 내용, 그러니까 적성검사는 오직 적성검사만으로 합격할 수가 있네. 내가 내신 안 좋고 다 걱정을 밀어버리고 적성검사만으로 합격할 수 있네라는 생각을 하시고 해당된 내용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마지막으로 말이야, 적성검사 관련된 중요한 팁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적성검사 중요한 팁을 보는데, 적성검사 문제를 풀 때, 대학교 적성검사 문제를 풀 때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첫 번째 팁은 말이야, 대학별로 먼저 보면은 경기대학 같은 경우에는 도형 문제가 많이 출제됩니다. 즉 도형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명지대 같은 경우에 작년보다 분명히 문제가 난이도가 상승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기출문제보다 좀 더 어려운 기출문제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국외대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교과형이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중등 수학이라든지 고1 수학 같은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고, 에리카는 한양대 에리카는 상당히 어렵게 문제를 출제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감을 잡으시고 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천대는 EBS 문제에 대한 지문을 많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능 공부도 할 테니 수능 공부할 때 가천대 임박해서는 수능 EBS 문제를 좀 더 잘 정리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톨릭 대학이라든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만 넘어도 상당히 합격할 확률이 높은 대학, 그런 형태의 대학이 바로 그 대학들이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주요 대학에 우리가 팁을 쭉 봤었죠. 자, 마지막
자, 마지막 우리가 적성검사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내용 중에 마지막 하나의 정리한 내용을 본다고 하면 실전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실전에 여러분들이 볼 때 적성검사 실전을 볼 때 말이야. 첫 번째 시간 안배가 내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시간 안배라고 하면 막연히 하는 시간 안배가 아니라 60문항이 60분 나온다 그러면은 분리해서 하는 시간 안배가 중요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60분을 한 번에 60문제 한 번에 푸는 게 아니라 60분을 예를 들어서 3동의로 4동의로 나누는 거야. 15분씩 나눈 다음에 각각 15분씩 푸는 겁니다. 즉 한 번에 60문제 60분 내에 풀겠다 하지 마시고 15문제를 15분 내에 문제를 풀겠다는 형태로 분리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가 가장 시간 안배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킹 방법 관련된 부분은 마킹 방법은 한 번에 다 마킹하지 마세요. 즉 한 번에 다 풀었는데 다 마킹하지 마세요. 적성검사는 시간이 부족한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를 다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마킹을 못해서 떨어진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마킹 관련된 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나눠서 마킹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고 문제의 순서 푸는 순서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파트부터 여러분들 문제 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막 하지 마시고 언어 파트, 수리 파트, 영어 파트가 출제됐다. 그러면은 나는 수리가 자신 있어. 그러면 수리 파트부터 먼저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고 나는 언어가 자신 있어. 그러면 언어 파트부터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 있는 파트부터 여러분들이 만약 문제를 푼다고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가장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전공적서부터 출제 경향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 때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는 접근하는 방법부터 대학별 중요한 팁, 마지막 시험 임박했을 때는 어떻게 시간 안배를 하고 어떻게 마킹하는 것이 좋고 어떤 형태 문제부터 문제를 풀면 좋다는 관련된 내용을 전반적으로 쭉 같이 봤습니다. 이 내용들은 여러분이 다 적성검사 실질적으로 성적 올린다 아주 엑기스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형태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하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잘 정리해 주신 다음에 반드시 시험 볼 때까지 잘 활용하시면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쭉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전공적성검사 시험 보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이 대학 입시 시험은 단순한 대학 입시 시험 하나의 시험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여러분과 같이 갈 이름을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여러분들 소개할 때 항상 가장 먼저 적는 게 여러분 대학명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소개하는 내가 평생 같이 가는 이름을 결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시간보다 그 어떠한 내용보다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쏟아서 공부하겠다는 마인드로 그런 마인드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고 특히나 지금처럼 추석 기간에는 하루 종일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뭔가 학교 갈 필요도 없고 아니 뭔가 학원 갈 필요도 없고 내가 쉬고 싶으신 모든 걸 할 수 있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또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바로 추석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용 중에 전공적성검사 내용은 여러분 평생의 이름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오직 적성검사만 열공하신다고 하시면 추석 기간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큰 점수가 상승될 수 있어야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추석 적성검사 특집 1탄을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또 모레까지 계속 2탄, 3탄 내용도 적성검사에 대한 중요한 엑기스 내용 계속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 해당되는 내용 들어보신다고 하시면 적성검사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참 열심히 공부하도록 하셔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악보 또 졌네, 졌어. 아깝게 졌거든요. 아까운 게 어디 있어, 졌잖아. 1점 차로 우회전. 맥스파이시 케이준 버거 하나요? 입맛은 통한다. 매콤하게 맥스파이시 케이준 버거.